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매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치매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치매 진단과 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환일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더 나빠지지 않고 초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치매 예방과 올바른 정보, 또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위험을 높이는 치매 위험 인자와 함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말초신경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먼저 치매에 대한 궁금증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 가족, 사회적으로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매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 가족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만큼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도 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올해 99만 명이라고 하고요. 네. 아마 올해 10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병률은 물론 이제 한 9% 정도로 예전에 10%를 넘었던 거에 비해서 네. 좀 줄어들었긴 했는데요. 이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치매는 그렇게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질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지어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 초록이 치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의 약 한 8.3% 정도가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한 8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렇네요. 참 남의 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데요.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이게 퇴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치매라는 거는 이 뇌의 이 퇴화가 병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특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퇴화해서 그 부위를 담당하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상태가 이제 치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치매 증상은 뇌의 어느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뇌의 옆부분이죠. 이 옆부분을 측두엽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윗부분을 두정엽이라 그러는데 이제 측두엽은 기억력에 중요하고 두정엽은 이게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망가지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길을 잘 못 찾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제 전두축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앞뇌죠. 전두엽. 그리고 옆에 뇌 측두엽의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언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 어느 부위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 뇌의 날인데요.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 건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건강한 뇌를 관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치매는 이 나이가 들어서 조절하는 이런
병이 아닙니다. 네. 젊어서부터 평생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근 발표에 따르면 치매 예방 정책을 아주 잘 시행하는 나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치매 유병률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치매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네. 그 유병률 발생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예방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이게 중년기가 되면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다치는 거,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뭐 킥보드 타다가 머리 다치고, 이러는 것들도 다 치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헬멧 쓰고 다니고, 또 청력이 저하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귀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이게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청력 저하 또한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운동을 안 하는 거,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또 술, 이런 성인병들이 전부 다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지 이제 시력을 잃는 것도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예방을 하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잘 노력을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겠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네네. 치매도 젊은 치매로 불리는 초록이 치매와 노인성 치매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의심 증상부터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 저하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록이 치매와 노년기 치매가 증상이 약간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초록이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한 25% 정도는 초기에 기억력 장애는 없으면서 언어 장애나 아니면 실행력 등이 떨어지는 이게 전두엽 증상하고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 두정엽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하의 치매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판단력이나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게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흔하고 그런 경우에 내가 이게 우울증인가 내가 번아웃인가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진료를 좀 늦게 진료에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흔한 게 이제 전두축두 치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인데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억력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같은 곳에 한 수십 번씩 전화를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환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잦았습니다. 초록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은 치매일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내가 우울증인가 번아웃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서서히 뇌 기능은 망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뇌 기능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는 이런 경과를 거치게 되죠. 네. 또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자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노화로 생각하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면 이미 그거는 빠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병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전문의를 찾으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건망증과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력의 문제로 치매를 의심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바쁘고 또 이게 일이 피곤하고 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다던가 하면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점점 이제 많아지죠. 특히나 이제 바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한다고 해서 모두 이제 치매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기억을 못할 때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이제 해마라는 그 기관이 이제 망가지는 게 가장 처음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뇌 해마가 망가지면 새로운 기억이 아예 우리 뇌에 저장이 안 됩니다. 해마가 그 기억에 저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뇌에 기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주면 아는지 모르는지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자녀들 입장에서도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죠. 예, 병원까지 모시고 오는 게 참 힘든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초기에 치료를 할수록 이게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초기에 치료를 하면 진행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진단을 하고 초기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게 진행을 막고 일상생활을 본인이 건강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치매를 이게 감춰야 하는 이런 그 증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들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거나 머리를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찾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억력이나 인지가 나빠지는 것도 이게 숨길 그런 증상이 아니라 이게 아픈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찾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늘 있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또 치매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검사나 진료받는 걸 미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에는 물론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때에는 이미 그 병적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단계를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실제로 검사해보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제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그 단백질이 이렇게 안 좋은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가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 개입을 해서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훨씬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고 증상이 생기는 그 초기에 병원을 좀 빠르게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기억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억보다 통제력과 판단력을 잃는 게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그 어떤 치매든지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는데 특히나 이제 전두엽을 초기에 망가지는 그런 그 치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나 잘 나타나는데요.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 앞에 머리거든요. 앞에 머리에 안화 전두엽이라고 이게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이 어떤 그 우리가 절제력을 그 담당하는 그런 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소변을 보고 싶으면 그냥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아니면 격식을 차려야 하는 이런 자리에서 막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든지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아무 데서나 이제 성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좀 이상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또 통제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판단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사기당하기도 쉽고 아무 데서나 인감도장 찍어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큰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는 배우자도 몰라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는 이제 축두엽뿐만이 아니라 뇌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되면서 망가지면서 이제는 그 최근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그런 기억 저장 장소들도 다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근 것들만 기억을 잘 못하고 예전 것들 20년, 30년 전의 것들은 뭐 보호자들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예전 거는 잘 기억하시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까지 차츰차츰 다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네.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치매인 분들이 기억력과 관련해서는 어제 일은 전혀 몰라도 몇십 년 전의 일은 숫자나 장소까지 마치 그림 그리듯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주 진행하기 전에 초기나 이제 중등도 치매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장 중요한 부위가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해마 부위입니다. 그 내측 측두엽이라는 곳인데요. 측두엽의 안쪽이죠. 옆에 머리의 안쪽 부위입니다. 기억은 3단계로 우리가 나뉘는데요. 기억을 우리가 등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기억을. 그러면 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뇌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의 고착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그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내잖아요. 이런 걸 재인 기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억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지가 않으면 기억을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마라는 부위고 이 해마가 망가지면 기억이 들어가는 문이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문이 망가져서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장된 기억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방금 전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기억되어 있는 예전의 기억들은 아직 뇌에 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보다도 더 잘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그 장기 기억들도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과를 겪게 됩니다.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로 설명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걸까요? 80세 이상에서의 치매 유병률이 높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화죠, 노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유병률이 또 낮아지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분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가 될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치매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닐 텐데요. 초기 증상이랄까요? 의심되는 증상들에 대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그 초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깜빡깜빡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친구분들하고 그 만났을 때 자꾸
이런 증상들이 보이니까 친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또 대인관계도 좀 피하게 되고 길을 맨날 다니던 길인데 조금 낯설어지는 이런 증상,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 같은 것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계산 능력이 또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산할 때 실수가 자꾸 잦아지고 또 성격 변화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고 느긋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성격 변화 같은 것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낮에 굉장히 낮잠이 이렇게 많아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치매의 아주 초기에는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후각이나 미각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변비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자율신경계 질환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잠꼬대가 아주 심해지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루이소제 치매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이런 거에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우리가 퇴행성 전화가 내가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초기로 진단되면서 약 처방이 내려지면 약을 꾸준히 잘 드실수록 치매 진행도 늦출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초기에 인지 기능을 높여서 이 인지 기능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높여서 유지를 하는 게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그대로 나빠지는데 인지를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먹는 약으로 나오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에 시작을 할수록 그러니까 나빠지는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라는 거를 이제 제거함으로써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병의 경과를 늦추는 거죠. 이런 병의 경과를 늦출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개발되어 나왔고 또 계속 지금 연구되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치매 치료제는 아직 진행을 늦추는 단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완치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완치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당뇨하고 혈압을 말씀드렸지만 당뇨와 혈압도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약을 계속 먹으면서 당뇨랑 혈압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실명도 할 수 있고 당뇨가 심해지면 콩팥도 망가져서 투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퇴행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지금 약물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가 나왔거든요. 이 아밀로이드가 중요한 건 이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뇌에 염증 환경을 유발을 하면서 정상적인 뇌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약물들 또 뇌세포를 죽지 않게 타우라는 단백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약제들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약제들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제해가지고 조절을 하듯이 알츠하이머병도 여러 약제를 같이 써가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마 지금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치매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젊게 사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건강한 식습관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진짜로 실천하고 우리가 이거 다 알거든요. 요즘엔 인터넷만 너무 네. 잘 돼 있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이거를 진짜 실천하고 그리고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다음 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우리 뇌 건강 치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말초신경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오늘 뇌 건강을 위한 여러 질환들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증상을 이어가는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에게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과 증상 또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발 저림은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일상이 무너진다고 하던데요. 말초 신경의 문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손발 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네.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또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말초신경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손과 발, 피부, 근육에까지 연결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신경이 손상되면 저림, 통증, 감각저하 또 근력 악화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통증 자체도 힘들지만 네.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걷기가 불편해지고 또 손을 쓰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릿하다는 정도가 아닌가 보죠. 심한 분들은 증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네.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하시기도 하고요. 발바닥에 모래를 밟는 느낌이다, 불에 대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또 얼음장처럼 시리거나 동상 걸린 것 같다, 또 감각이 둔해서 내 발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림 정도가 아니라 네. 통증과 이상 감각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네.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고 양말을 신었는데도 모래나 비닐을 밟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괴로운 증상일 수가 있고요. 네.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과 이상 감각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리고 시리기도 하고 화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감이 아니라 신경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감각을 전달하는 일종의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전선이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자극도 통증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참으면 낫겠지 하고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 저림이 심해지는 말초 신경병의 원인이 궁금한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손발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물론 혈관 문제도 손발 증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오래 지속되는 손발 저림의 상당수는 네. 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라면은 손발이 차갑고 색이 변한다든지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또 심한 금방 괜찮아지는 식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네. 반면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저림, 화끈거림 외에도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네. 찌릿한 양상의 강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 균형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등 네.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네. 따라서 손발저림을 무조건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고 흔히 건강기능식품만 먹고도 좀 참고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 진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각 저하까지 오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말초신경병을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우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피가 잘 안 통한다라고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네.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또 우리가 말초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은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통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통로가 손상되면은 통증, 감각 이상, 또 심한 경우에는 근력 저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손발저림이 오래 가거나 또 양측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거나 또 야간에 잘 때 심해지거나 또 감각이 둔해져서 넘어질 것 같다면 네. 혈액순환보다는 말초신경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선 말초신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 몸의 신경계를 크게 나누면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눕니다. 네. 중추신경은 중앙에 있다고 하는 부위인데 뇌와 척수가 대표적이고요. 말초신경은 이런 뇌와 척수에서 얼굴, 팔, 다리, 손끝, 발끝, 근육과 피부, 장기로 이제 뻗어나가는 신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일종의 본부라면 말초신경은 몸 곳곳에 전달하고 반대로 몸의 감각 정보를 또 뇌로 보내는 통신망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자율신경계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럼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그중에 어떤 신경에 이상이 생길 때 저림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저림은 주로 감각신경의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감각신경은 통증, 온도, 촉감, 진동감, 위치감각 등을 전달합니다. 네. 이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면 저림, 화끈거림, 시림, 찌릿함, 또 감각저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마르거나 발목이 처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땀이 잘 안 나거나 어지럽거나 소화장애, 배뇨장애, 또 성기능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은 이 중 하나만 침범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신경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저림 증상, 화끈거림, 시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성인에서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인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또 간이나 콩팥 질환이 있다든지 네. 또 비타민 중에 B12가 부족할 경우 또 이제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제 같은 약물을 투여받았다든지 네. 또 좀 어려운 질환이지만 자가면역 질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감염이나 또 유전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뿌리가 눌리는 경우도 네. 손이나 발저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증상만 듣고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양쪽인지 한쪽인지 언제 심해지는지 또 근력 저하가 동반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목과 허리 쪽에 있는 말초신경의 손상이 많은 이유도 있을까요? 네, 목과 허리는 신경이 척수에서 나와서 팔과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부위는 평생 움직임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나 관절, 인대 등의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팔이나 손이 저릴 수가 있고요. 또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엉덩이나 다리, 발까지 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네. 다리 저림, 당김, 또 걸을 때 발이 끌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고 네. 이로 인해서 보행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척추뼈 사이에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는 게 문제인 거네요. 네, 손발저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예. 척추뼈 사이에서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아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경뿌리는 척추에서 팔과 다리로 나가는 풀구에 해당됩니다. 네. 이 부위가 디스크나 뼈, 인대 등에 의해서 눌리면 네. 신경근병증 혹은 신경뿌리병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초신경 전체의 병인지 네. 신경뿌리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지 구분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네, 말초신경병을 크게 보면 원인을 구분할 때 세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일단은 첫째는 당뇨병이나 콩팥질환, 갑상선 질환처럼 어떤 내과적인 전신질환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네. 둘째는 항암제라든지 특정 약물, 또 영양결핍처럼 독성 또는 대사 문제로 질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셋째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말초신경병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신경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네. 또 드물게는 유전성 말초신경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단순히 손발이 저리다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네.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손발이 저릴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마사지나 찜질로 견디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네, 실제로 많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일시적 저림이라면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하고 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림이 반복되거나 또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히 마사지나 찜질만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를 잘 모르거나 발바닥 감각이 떨어져 균형을 잃거나 네. 근력이 약해져 발이 끌리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고요. 네. 또 마사지나 찜질이 일시적으로 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말초신경병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저린 증상이 있다고 해도 되도록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겠네요. 점점 심해지나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말초신경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나 항암제 관련 신경병증처럼 원인이 지속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 반대로 초기에 원인을 찾고 잘 조절하면 또 진행을 늦추거나 네.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혈당 조절을 하고 비타민 결핍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걸 보충을 해주고 또 원인 약물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 약물을 끊어주거나 조정을 해주고 네. 또 염증성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면역치료제를 사용한다든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저린 정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네. 증상이 2주,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발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위로 올라오거나 또 통증에 더불어 감각 저하, 근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뭔가요? 환자가 말하는 증상도 진단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네. 어디가 저린지, 한쪽인지 또 양쪽인지, 아. 손끝인지 발끝인지, 네. 또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점점 심해졌는지, 근력 악화가 동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또 당뇨병, 간 및 콩팥 질환, 암 치료 병력이 있는지, 네. 항암제를 사용했는지, 술을 많이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말초신경병은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이 양상이 네. 큰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 그냥 저려요라고만 말씀하시기보다 네. 발끝에서부터 양측으로 저리다, 아. 밤에 화끈거린다, 네. 혹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저리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료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신경 질환이라든지 근육 이상도 그렇고 분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손발저림이라고 해서 모두 말초신경병은 아닙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 중에 뇌졸중이나 척수 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힘도 같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네. 반대로 서서히 양측 발끝부터 시작돼서 저림이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는 전형적인 말초신경병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증상이 진행하는 속도랑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감별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 항암 중에 생긴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항암 후에도 증상은 남아 있나요? 예, 항암 후에도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예. 항암 후에도 항암제를 멈췄다고 하지만 수개월 뒤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암제를 누적 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심지어 1년, 2년 지나도 저리거나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종양내과 담당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신경과 진료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걸로 의심되면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가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혈액 검사를 해서 당이 높다든지 간수치가 높다든지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혈액 검사가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말초신경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같은 검사실 검사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이나 허리 신경 뿌리에 압박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나 CT, 또 경우에 따라서는 MRI와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환자분들의 병력을 듣고 진찰을 해보고서 증상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혈액 검사, 신경 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MRI, 엑스레이 이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은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때문인지 어떤 특정 비타민 부족 때문인지 항암제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자가 면역 질환이 갖고 있기 때문인지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신경병은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비타민 결핍증의 경우에는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고요. 또 염증성 신경병이라면 면역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시 신경이 압박이 목이나 허리에 있다면 재활 치료나 시술,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걸 같이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주 작은 감각신경, 즉 통증과 온도를 담당하는 가느다란 신경섬유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소섬유 신경병, 즉 작은 신경섬유라서 소섬유 신경병이라고 합니다. 또 초기 단계에는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없거나 가짜라는 뜻은 아니고요. 검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과 진찰 소견을 함께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증상으로 일단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증상이 신경병에 맞는 증상인지가 제일 중요해서 전형적인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경병으로 간주하고 약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증상들, 즉 근력저하가 있거나 균형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사실 검사도 다시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검사를 하고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고서 이상이 없으면 검사가 정상이니까 끝입니다가 아니라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원인을 다시 살피거나 또 필요한 경우는 약물로 적절하게 증상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인가요? 네, 말초신경병 자체 약은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인 질환의 치료인데요. 당뇨병이라면 혈당 조절을 하고 비타민 결핍이 있으면 보충을 하는 것 같은 원인 치료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셨던 약물 치료이자 증상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미 생긴 저림이나 화끈거림, 찌릿한 통증 같은 신경병성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에는 항경련제 계열약, 또 일부 항우울증제 계열약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또 늦추고 생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증상 치료에서 항경련제나 우울증 조절약으로 효과를 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름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항경련제라고 해서 뇌전증,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이죠. 이런 뇌전증 환자에게만 쓰이는 약은 아니고요. 네. 일부 항경련제는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의 신호를 안정시켜서 통증의 전달을 줄여서 통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우울제 계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뇌와 척수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물질의 작용에서 억제해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경련제나 항우울증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내가 우울증인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신경병성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치료 목표를 재발이나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증상 완화로 봐야 하는 걸까요? 네, 많은 경우 치료 목표는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저림과 통증을 줄여서 수면 같은 것도 도움을 주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감각적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든지 또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발의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만성으로 갈수록 작은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이 부위에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통증 조절뿐 아니라 네. 안전한 생활관리, 만성 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네. 여러 질환들로 인한 부작용으로도 말초신경병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초신경병으로 손발 저림이 심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발저림은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증상도 아니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만 설명하는 증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특히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자고 걷기도 힘들고 네. 손을 쓰기 힘들고 불안감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지요. 네. 하지만 원인을 적절히 찾고서 잘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지 마시고 네. 특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또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 보행 불편이 동반된다면 네.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초기 진단을 위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네, 말초신경병은 조기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단순한 저림으로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네. 손발 저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필요한 경우 너무 늦지 않게 저희 신경과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말초신경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7월 22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어제와 오늘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양희은의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